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김병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가 소위 하는 일제강점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조선 후기의 국내 정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위 옛날에 노론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노론과 소수 벌렬이 세도 정치를 잡았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세도 정치 우리 60년 됐다고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 배우죠. 바로 그때 안동 김씨 또 풍양조 씨 그 외에도 그 외척 외에도 세도 벌렬들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경화사족 경기 서울 지역에 있었던 그 사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성서 씨라든지 연안이 씨라든지 그다음에 풍산홍 씨, 반남박 씨 이런 성씨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죠. 바로 그 세도 정치 60년 하에서 그 외척 가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 외척 세력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대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동 김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왕의 외척이었던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김조순이라는 인물이었고요. 그다음에 풍량조 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효명세자, 나중에 이제 익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분 그 효명세자의 이제 외척이 되는 조만영으로 대표되는 그 집안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가 한바탕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풍양조 씨의 조만영 이라는 그 풍양조 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안동 김씨의 세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에서는 외척들에 의해서 서로 대립되는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소위 삼정문란이라는 그 사회 혼란이 생깁니다. 삼정문란이 뭡니까? 전정,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그 다음에 군정, 군대 가기 위해서 대납하는 그런 그 군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환곡, 이거는 이제 춘궁기에 쌀을 빌렸다가 추수기에 쌀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것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소위 삼정이 문란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백성들은 수탈을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수탈이 되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농민들이 항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농민 항쟁이 이 세도 정치 60년 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농민 항쟁을 통해 가지고 민중들이 이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조선의 4계급이 있었죠. 양반과 중인과 평민과 그다음에 소위 노비 이 계급들이 하층에서부터 자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 계급이 붕괴되는 것,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의 그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가 결국 철종이 죽은 후에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흥성대원군이 등장을 해서 소위 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대원군의 개혁 정치는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 서원철폐입니다. 우리가 조선조에 서원들이 많은 민중을 수탈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비변사 개혁. 비변사는 임진왜란 때 원래는 삼의정 중심으로 이제 지내오던 것이 임진왜란 비상시기를 맞아서 그것을 통제했던 통합했던 최고의 정치 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비변사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서원철폐와 비변사의 개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백성을 위한 개혁이 아닌 왕실, 왕권의 강화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경복궁 중건입니다. 왕실의 권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중건하는 것. 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재정이 파탄돼서 인플레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대원군이 또 보면 쇄국 정책에 집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차례 우리가 잘 아는데 양요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병인 양요고 하나는 그 이후에 신미 양요가 이제 일어나는데, 병인 양요는 우리가 잘 아는데 프랑스의 신부들을 갖다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정적상성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인 양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외 규장각 이 도소들이 대거 이제 약탈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에 신미 양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동강가에 있는 제너럴 샤마노가 불타면서 그것에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배 5척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강화도에 소위 초지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덕진진, 전체로 하면 이제 광성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미군의 함포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러다 결국 병인 양요나 식미 양요는 이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라든지 미국 군대가 뭐 한국에 진주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물러갔죠. 그 물러간 걸 가지고 우린 또 승리했다고 이제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상처뿐인 승리를 스스로 자축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소위 이제 척합의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곳곳에 척합의를 세워서 외국과 수교를 하는 것은 곧 매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원군의 시대가 이제 지나고 고종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종은 10년 동안 대원군의 집정에 의해서 12살에 왕이 됐다가 10년 만에 겨우 이제 친정을 하게 되는데, 친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많은지 대원군의 모든 노선과 정책을 뒤집는 또 그런 시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대원군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운양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운양호 사건이라는 것은 일제 침략 야욕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그 사건이 되고, 그 운양호 사건으로 해서 1876년 소위 조일수호 조약, 우리는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이 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구로다와 조선의 신헌이 이제 대표가 돼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죠. 하나는 개화파고 하나는 척사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파에서는 주로 이제 김홍집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김홍집이 이제 강화도 조약에 이제 수신사로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그 청나라 사람 그 황준헌이가 쓴 조선 책략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 책략 안에는 결국 개방을 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친중국,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서로 이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서로 연합을 하라 이러는 것이죠. 결국은 문호를 개방하라는 그것인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 있는 척사파와 이제 대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바로 유생들이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남 만인소라든지 또는 그 복합상소라든지 이런 상소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개화파와 척사파가 서로의 양보 없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가 1881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죠. 군대에 봉급을 갖다 10개월 이상을 늦춘 다음에 그 봉급을 주는 것도 그 속에 이제 제대로 된 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쌀 안에다가 모래를 섞거나 그다음에 쌀결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면서 그 민씨, 이때 선해청, 그 월급을 관리하는 데가 선해청이네. 선해청 당상이었던 민경호 집안의 하인들이 그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인들이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이모군란, 이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제 군란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모군란이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선해청 당상인 민경호를 죽이게 되고, 이렇게 일이 확산되니까 군인들이 겁이 나니까 대원군을 다시
불러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동안 그 세도를 부리다가 고종의 친정에 의해서 물러났던 대원군을 다시 불려들이는데,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다시 왔는데, 이것이 임오군란 때 조정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청나라 군대를 갖다가 또 다시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진주하면서 대원군을 중국의 천지로 납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군을 압송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불과 2년이 안 돼서 새로운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개화파 중에서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갑신정변은 새로운 개화파들이 이 수구파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갑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갑신정변은 오래가지 못하죠. 3일 천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3일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신정변 같은 게 보면은 개화파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고종은 스스로 날개를 꺾습니다. 처음에 고종이 개화를 내세우면서 추진을 하는데, 또 이런 개화파 자체를 또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날개를 자르는 그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이제 또 추이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학을 한번 봅시다. 동학이라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민중으로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반면에 지배층은 계속해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백성의 수탈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해서 민중 봉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동학농민 봉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전남 고부에서 조병갑의 수탈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운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병갑을 내쫓고 다시 이제 조정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했는데, 여기 그 동학농민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안핵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파견하는데, 그 파견했던 안핵사 이용태가 다시 또 이제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 농민들이 재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그 안핵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잘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 농민 한 번의 봉기로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부당하게 그 동학농민 갖다가 잡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화중이라든지 김계남이라든지, 물론 그 앞장섰던 것은 전봉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학 농민 봉기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해서는 동학 농민은 1차, 2차 두 차례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이런 농민 봉기가 되고, 2차는 조정에서 이제 그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침입했다, 그런 것을 소식을 듣고 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봉기는 우리가 흔히 외세에 대한 그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외세에 대한 그 봉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동학 농민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군대 가지고선 이걸 진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군의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군이 들어오게 되죠. 청군이 들어오게 되면 조약에서 자연히 일본 군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자체가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청일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전쟁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물론 청일 전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도로 해서 1895년에 갑오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갑오 개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졸속적인 저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군국 기무처라는 것을 설치해서 하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뭐 200몇 개의 법안이 막 통과돼서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급진적인 그런 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갑오 개혁 이후에 8월 달에는 소위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왕후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것은 왜 일어나냐? 갑오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주도로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게 바로 명성황후였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일본 세력이 더 이상 침투가 어렵겠다 해가지고 소위 을미사변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소위 그쪽에 일본 그 작전명으로는 여우사냥이라는 그 작전명에 의해서 민비가 시해가 되는 것이죠. 저기서 제가 여기서 민비라고 하면은 좀 언짢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명성황후라는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된 그 민황후가 그 시해된 이후에 훨씬 후에 가서 명성황후라가 칭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는 뭐 민황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성황후라는 것이 꼭 옳은 그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이 끝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고종은 새로운 것을 택하게 됩니다. 자, 명성황후가 경복궁 대궐 안에서 시해가 됐습니다. 고종은 겁이 날 수밖에 없죠. 언제 어떻게 자기가 또 그런 변을 당할지 모른다. 항상 두려움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주도한 것이 친러파들이 주도를 하게 돼서 고종을 갖다가 아관이라는 것은 러시아 영사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관 파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러파였던 이범진이라든지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완용을 살펴보면 이완용은 시기에 따라 색깔을 변합니다. 처음엔 친미파였다가 그다음에 친러파였다가 우리가 잘 아는데 나중에 친일파로 극적인 변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 파천에 한 1년 동안 그 고종 황제가 머무르는 동안에 이 친러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우리의 이권을 갖다가 열강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벌채권, 그다음에 광산 채굴권 이런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재산들을 전부 다 열강에 넘기는 그러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영사관에 있으면서 또 친러파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개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를 평가해 보면 동학혁명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외세 침탈을 자초한 그런 형태로 결과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엔 고종이 좀 무능하다 했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고종이 개혁군주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자꾸 나옵니다. 그럼 과연 고종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게 한번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흔히 여튼간에 망국의 군주라는 그 타이틀을 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고종 자체가 첫째는 뭐냐면 자질부족이었다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 정환덕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내관이었는데 고종 측근을 모셨던 내관이었는데 그 정환덕이 나중에 난가몽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고종의 행태가 나타나 있어. 새벽 4시에서 7시 경에 잠을 자고 낮 3시에서 4시에 기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3시, 4시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 조회는 물론 어떻게 할 것이며 신하들이 와가지고 회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고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매관매직 이거는 뭐 거의 공식화 됐던 것인데 어떻게 황제 그 고종이 임금인데 매관매직을 할 수 있느냐? 그때는 그 고종도 자기 소위 내탕금이라고 하는 자기가 쓸 돈을 갖다 따로 저거 하기 위해서 그때 매관매직이라는 거의 이제 공식 루트들이 있었어요. 뭐 현감이면 뭐 5천냥이다, 뭐다, 뭐는 10만냥이다, 뭐 감사는 10만냥이다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건 나중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그 가게 되면 보통 5천냥 받고서 군수로 가게 되면은 한 2년 정도 기본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땡깁니다. 절반으로 하게 되면은 2사람을 보내니까 5천냥에서 10,000냥을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는 부임하기도 전에 갈아치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매관매직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맨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집권 권력층까지 아주 뭐 상당히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매관을 해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 본전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누구를 수탈하게 됩니까? 백성을 수탈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고종의 시대 변화를 거부했다. 왜냐? 시대 변화를 상당히 따라가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첫째 개화를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판 정치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다 나중에 전제 왕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갔던 고종의 이제 정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급진 개혁파를 전부 처단하게 됩니다.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처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간 파천 통해 가지고 나머지 있던 온공 개혁파까지 김홍집이라든지 이런 온공 개혁까지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급진 개혁파, 온공 개혁파 결국은 앞에 원래 고종이 내걸었던 개화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황현 선생은 매천야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종은 자신의 웅두한 지략을 자부한 나머지 불세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권을 다 거머쥐고 세상 일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고종은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독단적인 그런 정권을 휘둘렀다. 근데 그 정권을 휘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큰 나라의 개혁이나 이런 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당시에 국제 정세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선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1840년 중국은 아편 전쟁이 돼서 남경 조약을 체결하죠. 바로 서구 열강이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또 말하자면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중국이 바로 종이 호랑이로 변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바로 또 미국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죠. 그거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은 서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조선은 다시 일본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올바른 문호 개방이 아니고 열강이 그 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이런 계획하에서 이제 개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모군란이라든지 갑신정변이라든지 동학농민 전쟁, 그다음에 청일 전쟁, 이런 일련의 사태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이 사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1895년 소위 단발령이라는 거 생기고, 그때 음력으로 썼던 것을 양력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론 이제 국모시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유생들한테는 상당히 컸는데, 어떻게 보면 유생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사실 있었어요. 뭐냐? 단발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학자들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해가지고 몸 하나 훼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자른다, 상투를 자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거는 불효를 떠나가지고 이는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생들에 의한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내걸입니다. 하나는 국모시해에 대한 복수, 하나는 단발령을 철회하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소위 이제 을미의병 또는 이제 갑오의병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의병의 조선 후기의 이제 시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간 파천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간 파천을 끝내고 돌아와 가지고 고종 황제가 새롭게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제국으로 고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연호까지도 이제 광모, 이 전까지는 뭡니까? 연호를 중국의 연호를 그대로 갖다 썼죠. 일종의 중국의 속국의 형태였는데, 새로운 자주국이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연호까지 광모로 고치면서 대한제국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대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이 역부족이었고 또 시기도 상당히 늦었고 한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1897년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국제적인 정세가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00년대 후반이고 1900년대 초반 그 국제 정세를 한번 좀 봅시다. 자, 중국에서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만주로 내려와서 만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대로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만주 점령하고 또 한반도도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1902년에 영일 동맹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세계 열강의 한 축으로 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결국 이제 이 영일 동맹 이후부터 한반도의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일 동맹에 의해서 영국은 아시아에서도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동맹국 일본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데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당시에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러시아에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봐도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꾸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러일 전쟁에 승리하면서 여기에 또 하나 새로운 축,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포스모스 강화 조약을 나서서 주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로 이 열강 안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하는 이런 쟁탈전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 이 러시아가 전쟁을 그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칠 수 있는 게 아닌데 중재를 은근히 이제 바랬죠. 그래서 그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자고 일본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가 뭐냐면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 전쟁 물자를 보관하고 할 수 있는 그 철도 연변에 있는 모든 땅, 그런 땅을 군용지로 수용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은 조선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 말로만 침략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영토 침략의 일환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된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고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의 고문으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슨이라든지 뭐 메가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조정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얘기할 것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905년 11월에 우리가 잘 아는 일산늑약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일산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해 가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이 외국과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교권이 필수적인데, 이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반쪽 나라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권한이 축소가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제2차 한일 협약, 우리가 이제 흔히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을사늑약이 외교권 강탈한 이후에 바로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1907년이 되면 이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죠. 고종이 뭔가 이런 새로운 을사늑약의 그런 잘못된 조약을 갖다가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비밀리에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미칠조약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에서 고종이 양위된 뒤에 순종에 즉위하고 바로 체결되는 게 정미칠조약이 체결됩니다. 여기는 아까는 고문 정치였는데 여기서는 일본인들이 아예 내각에 들어와서 차관, 실무적인 차관을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바로 해산하는 게 군대를 해산합니다. 자, 외교권 뺏기고 군권마저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치달아가는 것이죠. 결국 1909년이 되면은 사법 감옥권까지 전부 다 뺏기게 되고, 이때 이제 이게 반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1909년 10월에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지만 큰 대세의 물결은 거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1909년 12월 달에 일진회에서 한일 합방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이 일진회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 큰 죄를 지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 조선인 스스로가 합방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방을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빌미를 준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일 합방이 건의가 되고, 결국은 1910년 되면은 소위 이제 이것을 디자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그 야욕에 이제 먹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되면 조선 관제를 공포하고 조선 귀족 76명에게 자기의 은사금을 줍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상세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종의 당시 또 상황을 한번 봅시다. 다시 아까 한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데, 우리 중요한 것을.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일동맹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1904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아까 러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니까 고종은 급해가지고 뭘 하냐? 국외 중립국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나 일본이 싸우는데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건 완전 무시돼 버리죠. 왜? 국외 중립국이라는 것도 당시의 세계적인 정세를 잘 읽어가지고 거기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로만 선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국외 중립국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영세 중립국으로서 세계가 인정을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중립국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국외 중립국을 선언했지만은 세계가 이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서 무의로 그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러일 전쟁이 이제 2월 8일 날 일본 해군이 여순항을 급습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일본의 전쟁하는 형태를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일본은 계속해서 기습전이에요. 선전 포고하기 전에 기습합니다. 청일전쟁도 그렇게 했고요. 여순대련 기습했고, 여기서 여순대련 기습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태평양 전쟁도 진주만 기습을 해놓고 나서 선전 포고를 하는, 이것이 일본의 전쟁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때 기습전 공격을 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일 의정서를 통해 가지고 한국 영토가 무제한으로 징발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그 러일 전쟁은 여순항이 함락되고 러시아 발틱 함대가 지구를 반 바퀴를 돌아가지고 대마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에 격파되면서 러일 전쟁은 종결이 되고, 이것을 이제 미국의 중재에 의해서 소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종이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 외교의 실패가 결국은 국립 영세 국외 중립국 선언도 무의로 돌아갔고, 결국은 우리 땅 안에서 외국의 전쟁이 우리 땅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미국의 오히려 발등을 찍힌 고종과 을사늑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도 미국을 이제 우리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미국이 우방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편에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나라 자국의 손해보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엄정하게 우리의 이권을 찾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나라가 우리를 막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서 외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죠. 1905년 7월 29일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종의 밀약이죠. 두 사람 만에. 그래, 미국 육군 장관인 테프트하고 일본의 내각 총리 가스라가 대한제국에 대해서 대한제국과 필리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필리핀에 대해서는 미국이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서로 관여하지 않고 있겠다, 상호 양해하겠다 하는 이런 합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양국에서만 알죠. 그래서 1924년까지 세상에 이 밀약이 있었다는 걸 알려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고종이 어떤 행보를 취하냐? 1905년 10월 달에 고종이 미국 헐버트를 통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해요. 이미 테프트 밀약이 성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고종은 친서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 미국이 그 수호 조약도 우리하고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친서를 보내죠. 그 다음에 미국만 가지고선 좀 안 되니까 러시아까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용익을 보내가지고 당시 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과 함께 러시아 외무대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자, 세계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돌아가는 거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밀약의 상황도 모르고 고종은 나름 열심히
이런 그 친서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앞서가지고 일진회는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바로 또 한일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자, 이런 걸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죠. 일본이 부추기는데 그 앞장서 가지고 이런 친일파들이 그 농단에 이제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9일이 되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을사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등방문이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를 겁박을 주고, 그 다음에 을사오족 이 대신들을 부추겨 가지고 소위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사인을 하게 되고, 이게 반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서와 자결, 순국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지연이 시리아 방송대곡이라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민중을 일깨웠고, 그 다음에 항의 상소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학자였던 민종묵이라든지 윤두병, 이상설, 안병찬 이런 분들이 이제 항의 상소를 합니다. 특히나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 상소를 올리고 이것을 받아지지 않으니까 그 종로 내거리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다가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땅에다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흥건하게 피를 흘리죠. 그런 것이 이제 백범일지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뭐 이상스러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를 순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영환이라든지 이한흥이라든지 이상철, 뭐 김학봉 이런 분들이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자결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일파들은 친일파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지사들에 의해서 자결을 하든가 상소를 올리든 이런 상황이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그 고종의 태도나 고종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보면은 고종의 이제 친일 내각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친일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국적 친일파, 일본하고 가까웠지만 상당히 뭔가 애국적인 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시도, 김옥균이나 김홍집을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매국적 친일파, 뭐 이영구라든지 송병준,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매국적인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고종의 행보입니다. 자, 을사늑약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박재순, 당시 외무입니다. 이 조약의 가장 책임자죠. 이 사람을 갖다 의정 대신, 오늘로 치면 국무총리로 승진을 시켜버려요. 또 당시 학부 대신으로 사인했던 이완용은 외부 대신으로 해가지고 외교일체를 관장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도대체 뭐냐? 고종의 거꾸로 가는 행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을사늑약에 참여했던,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을 오히려 승진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쥐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고종의 행보예요. 그래서 고종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또 일본의 그냥 단순히 눈속임이냐 하기엔 너무 이제 직접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에 우리가 사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이완용의 친일 내각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참정 대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그다음에 법부 대신 농상고, 송병준, 조중웅, 우리가 가장 친일에 선두에 섰던 그 사람들을 이제 이완용의 친일 내각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고종은 스스로 이런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무엇을 하느냐? 헤이그 밀사를 파견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종 통치의 이중성이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자, 의병이 일어나게끔 의병에게 몰래 밀지를 보냅니다, 고종 황제가.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는 진위들을 보내가지고 의병을 토벌해라, 이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행태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을사늑약의 주범인 친일 내각을 세워놓고 또 한쪽으로는 외교권을 찾기 위해서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는 이런 이중성,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하죠. 자,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 그때 당시 이상설은 그 만주에 그 용정현에 가서 서전서숙이라는 새로운 그 독립운동 기지를 물색하면서 거기 가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준 당시에 이제 그 이준 선생을 그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헤이그 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밀서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준이 그걸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상설을 만나서 거기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가지고 그 가서 이제 이위종은 당시에 그 러시아 영사였던 이범진의 아들이에요. 일찍부터 이제 해외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서양어, 뭐 러시아어라든지 프랑스어, 뭐 영어 이런 게 능통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대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물론 이제 정사는 이상설이고 이준이 위종은 부사 뭐 이런 형식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제2차 헤이그 평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한쪽으로 이제 헐버트를 파견해서 이것이 이제 이미 헐버트는 그 일본의 이제 정부에 다 이미 노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헐버트라는 사람을 그 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이제 건드리지 못하니까 헐버트도 이제 보내서 헤이그 평화회의에 이제 현장에 도착하는데 현장에 도착하는 건 결국은 무슨 일이냐? 소위 평화회의라는 거죠. 평화회의인데 이게 헤이그 여기 지문에 나타난 대로 헤이그 평화회의는 열강들의 평화였던 거죠. 왜? 자기네 나라들이 결국은 서로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하는데 지네들끼리 싸움하지 않고 식민지 쟁탈하자 이 얘기예요. 지네끼리 평화롭게 식민지를 쟁탈하자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이 빼앗기고 식민지가 돼가는 이런 나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갔는데 자, 열강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약소국을 차지하는 이것이 서양식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얘기하는 평화회의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가면은 우리가 마치 독립할 것 같이 또 우리가 그 을사늑약이 철회될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갔는데 실제로 우리는 평화회의에 본회의엔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자격이 없고 또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위종이 연설 그 외부에서 연설만 하는 기자 클럽에서 연설만 하는 걸로 이제 그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준 열사가 순국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준 열사 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옛날에는 뭐 자결을 했다, 뭐 활복을 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병으로 이제 일종의 화병이죠. 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매스컴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자결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확대 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돼 가는 상황에서 고종 퇴위가 이제 임박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1907년 우리가 얘기하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일본이 고종 황제한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 황제는 퇴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고종의 황계를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정확한 노선이 없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때 이제 바뀌는 것이 고종의 이제 노선이었죠. 정확한 노선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괴화파라든지 농민 세력, 괴화파는 뭡니까? 아까 갑신정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모군란이든지 해가지고 급진괴화파 또는 온건괴화파를 다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동학농민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 스스로 손발을 자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데 고종 퇴위에 임해가지고 송병준이라는 친일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으로 건너가 일왕에게 사과하든지 대한문에 나가서 주차사령관 하세가와 요세미치에게 항복을 하든지 선택하라 하고서 감히 하잘 것 없는 신하가 황제 앞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런 그 친일파들이 득세를 하고 세력을 가지고 일본을 등에 업고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뭐 송병준, 이완용은 서로 친일에 대한 경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송병준이 이 정도로 하면은 이완용은 그거보다 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거기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완용이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지르며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협박하자 폐하를 모시는 무감이라든지 액내들이는 옆에 이제 내관들을 얘기겠죠. 들이 흥분해서 고종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하고 있었으나 고종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묵묵히 앉아 있었다. 여기서 이제 고종의 좀 답답함이 좀 보이는 거죠. 물론 뭐 고종이라고 뭐 결기가 없었겠으면 망해가는 나라에 군주라는 것은 최소한 뭐 좀 버티기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무능한 상황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망해가면서 그런 게 있죠. 망해가면서 그 결기를 가지고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망하는 나라, 그 결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만은 뭐 나라를 갖다 바치고 뭐 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도자고 국왕이에요. 그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결기나 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못했다는 것이 이건 백성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래서 고종이 이제 양의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 양의하려는 생각이 없고 자꾸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황태자에게 한번 대리청정을 시킨다. 자기는 그대로 있고 대리청을 시킨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본과 친일파들이 그 대리청정이라는 것을 양의로 이제 몰고 가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고종은 자기 뜻이 아닌 상황에서 처음엔 대리청정을 순종해도 시킨다고 하다가 양의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의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군대가 해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저항할 세력이 내부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로 친일파들의 친일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또 하게 돼요. 자, 봅시다. 일진회 여기서 보는 아까 얘기했던 1909년 12월 4일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순종 황제하고 손해 총감 그다음에 이완용 총리에게 합방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완용 내각에서 합방 청원을 각하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이완용이 합방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팔지 않기 위해서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일진에서 하게 되면 자기가 친일을 더 해야 되는데 자기 몫이 없어지니까 합방 청원을 기각하고 자기가 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완용은 뭘 합니까? 비서인 이인직을 통감부 외사과장인 고마스에서 보내가지고 합방 조건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면적으로 언제 가느냐? 그것도 1910년 8월 4일 밤 11시에 갑니다. 비서를 갖다 보내가지고 합방을 하겠는데 나한테는 무슨 조건에 어떻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비서 이인직, 우리 이인직은 우리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소설을 개척했던 뭐 인물로 아주 대단한 인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골수적인 친일파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에서는 이인직을 신소설의 효시다, 뭐 혈의 누가 신소설의 효시다 하는데 그 혈의 누라든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신소설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혈의 누의 그 내용은 뭐냐면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청일전쟁의 배경인데 청일전쟁에서 일본 군대가 조선의 옥년이라는 그 처자를 갖다가 살려냈다, 부상을 치료해줘가 살려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일본이 잘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내용도 안 보고 그냥 혈의 누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다. 그 내용은 완전히 친일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고 여튼간에 이완용이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일진회보다 자기의 친일 공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밀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인직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은 이란 합방이라는 것은 결국 종주국이었던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옮기는 것이다. 참 이게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이제는 뭐 일본의 속국이 되는 것뿐이다. 뭐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당시 친일파들의 그런 내용이죠.
또 이제 거기에 응답해가지고 외사국장 고마스는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병합 후에 한국의 원수 순종 황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는 일본 왕족의 대우를 받으며 언제나 그 위치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내각의 여러 대신은 물론 다른 대관으로서 병합 실행에 기여하거나 한 사람들은 모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영작을 수여받고 세습 재산도 받게 된다. 여기에 결정적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권력층, 지도층은 나라가 망해도 얼마든지 지위를 누리고 은사금을 통해서 부까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권력자들은 나라가 망해도 자기네들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그 나라의 지도자와 그 나라의 권력층이 부패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느 나라도 백성이 잘못돼 가지고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층들이 또 권력층들이 앞다퉈서 서로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경쟁을 했으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귀족들이 또 환호한다고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자, 1909년에 4월에 이미 이제 일본 내각에서, 일본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행이 됩니다. 이토 내각에서 이미 한국 병합을 찬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7월 6일에는 일본 가기에서 이미 병합에 관한 건이 통과가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제 모르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한 것이 1909년 8월 소위 남한 폭도 대토벌이라는 의병을 잡는 이것이 시행이 됩니다. 왜? 의병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합방을 해도 계속해서 의병들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의병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호남 지역의 의병이었죠.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의 의병을 갖다가 토벌하는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들을 선제 제압하려는 이제 진압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1909년, 여기 이제 8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1909년부터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한 만 2개월 동안에 일어났는데, 여기 한 2,000명이 넘는 일본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호남 일대를 3단계로 해서 그 진압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도서 지역에 숨어 들어간 의병들까지 함선을 동원해가지고 다 체포하고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 남한 대토벌을 통해 가지고 사망자가 17,700여 명, 그다음에 체포된 자가 한 2,100여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의병장만 한 103명 정도가 희생이 되고, 그다음에 한 26명은 체포됩니다. 이때 당시에 뭐 쟁쟁한 그 의병장이었던 심남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규형이라든지 이런 의병장들이 전부 다 체포가 돼서 처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끝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일 합병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2일이 되면은 이른바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바로 발표를 하지 않고 일주일 후인 8월 29일 합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8월 29일을 우리 뭐로 알고 있죠? 국치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고 소위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1910년 10월 12일에 매국 친일파 76명에게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런 자기를 아까 수여한다고 했죠. 은사금 5천 원 이상씩의 은사금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귀족 자기를 받고 또 은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 왕실 인사예요. 후작의 적을 받은 사람이 다 뭐 이재환이라고 대원군의 조카라든지 뭐 이재각, 이해창 다 왕족들, 그다음에 뭐 윤태경, 박영효 다 왕실의 친인척들, 뭐 여기에 이제 이완영도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백작, 자작 이게 다 이제 친일파들한테 이제 주게 되고, 근데 이 여기에서 이제 그
친일파 76명에 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당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봤어요. 뭐 노론이다 소론이다 당적을 알 수 있는 사람 76명 중에 64명이 정확한 당적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64명 중에 56명이 전부 노론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조선의 나라는 노론의 나라였다. 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들이 집권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서인들의 후예인 노론들이 계속해서 집권해 나간 거죠. 물론 노론을 중심으로 해서 북인도 잠깐 내각에 끼기도 하고 소론이 끼기도 했지만 그 주도권은 항상 노론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3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노론의 절대 권력화가 됩니다. 일당 독재가 되는 거죠. 일당 독재가 견제가 안 되면은 무슨 일이 납니까? 독재가 되고 독재가 계속되면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조선 후반기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데도 가장 앞장섰던 그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문제가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김창숙 선생의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 귀족들 또는 양반들에게 그 은사금을 내렸더니 조선의 선비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소위 먹물 먹은 지식인들은 세상이 암만 바뀌어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지위만 공고하면은 나라가 망했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은사금 이거에 희희낙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지금이나 예나 우리 역사적인 걸 통해 가지고 그런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며 다행히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조정구라든지 민영달, 한규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를 거부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용식이라든지 김윤식 이런 사람들은 3일 후에 이제 3.1 운동에 가담했다가 자기를 박탈당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조선의 지도자나 집권 권력층들은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데 수수방관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지도자가 나서서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지도자의 무능과 권력층의 부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회생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징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되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